네, 2016년 6월 고벤처 포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오프닝 멘트와 똑같은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항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고벤처 포럼에 오는 이유는 최신 트렌드나 동향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면에는 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최신 트렌드나 동향을 보냐면 내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내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결과, 실패 이런 것들을 보려고 저희가 아마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일 텐데요. 고벤처 포럼이 오늘 아까 제주거지 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신들의 결정에 단 하나의 조그만 힌트라도 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건 각자의 고민과 결정들로 아마 집중하고 계시는 순간이라서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내면에 다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2부 공연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 6월 제가 고벤처를 항상 시작할 때 여기가 차가운 곳이라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벤처라고 외치기를 부탁드리는데 오늘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고벤처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벤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1부 첫 번째 순서는 유신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연자분들의 태도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웃어주시고 더 많이 박수 쳐주시고 아니면 힘드시면 고개라도 살짝 끄덕끄덕 해주시는 센스를 꼭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유신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시작을 카이스트 전과학부에 작년 여름에 왔고요. 그 전에는 영국에 있었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학생 팬팀이 있는 입장이고 다들 그 학생들이 지금 자기 스타트업 하고 싶은 사람,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굉장히 많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얘기는 그거하고 별로 관계없는데 저희 연구실에 연구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만 그러니까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람이 금방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인공지능 기술, 미래가 자동화해서 푸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도와주는 공부를 하고요. 아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는 저도 좀 조심 들었는데 실은 이제 제가 하기로 하거나 하는 분야가 바로 딱지가 AI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학 수업 비슷한 걸 써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은 이게 앞으로 미래가 다 바뀝니다. 산업이 다 틀려진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말만 딱 하고 마치도 찍을 수 있을 만큼 믿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훨씬 더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무슨 이렇게 고상한 개념이 아니고 말씀대로 아주 소프트웨어로 코드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에 잡히는 거고 한계나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장밋빛 미래를 크게 그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뭔지 가능한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최대한 수학이나 프로그램 코드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 생각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 이 아이템을 다루시다 보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게 도저히 안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2년 안에 길에 있는 차를 다 대조해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안 되죠. 그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차에 뭐가 달려있는지. 경유나 세일이 들어가고 앞에 엔진이 달려있고 날개를 달면 운전기가 힘들고 뭐 그런 수준의 반론은 금방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딱 나와가지고 앞으로 AI가 3년 안에 사람같이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훨씬
펼치는 거 자신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그 밑에 돌아가는 그 뚜껑 박스 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훨씬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오늘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정말 제 나름대로 제 관점에서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물론 모든 게 다 커버됐다 저도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항상 우리가 쓰는 사람같이 뭘 한다 이거에 그런 표현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정의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거 관심 없어요. 제가 혹시 볼 수 있으면 혹시 제 랩탑을 제 쪽으로 이렇게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도 괜찮아요. 뭐든지 인공지능이 뭐예요? 네. 사고하고 판단하는 걸 인공으로 만들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걸 인공으로 만들고 그러면 사고는 뭐예요? 제가 말장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답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한 게 앞에 인공 띄고 지능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저희도 잘 모르고 전문가들도 아직 잘 모르고 인지과학자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한 문장은 안 나옵니다. 적어도 10여 페이지짜리 보고서만 가보나 지능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그게 한 포인트가 아니고 열 몇 가지 정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히 저희가 하는 지능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굉장히 웃기는 답 컴퓨터가 아직 못하는 게 이건 좀 시니컬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순간 사람들이 말을 바꿔요. 에이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니지. 그건 그냥 컴퓨터로 여러 가지 수로 해보고 한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 바둑을 알파고가 도대체 그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이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겼을 때 왜 충격이었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체스를 이겼을 때는 별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꼬마였으니까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 체스를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둑 못 이길 거라고 굉장히 장담했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체스를 이기고 나서는 조금 지나서 에이 그거는 컴퓨터가 체스를 둘 줄 아는 게 아니고 사람보다 5수 6수 앞까지 계산해서 하니까 당연히 못 이기지라고 금방 지능이 아닌 걸로 평가절하가 됐어요. 지금 바둑을 되게 사람같이 뒀다고 놀라고 있는데 제가 장담하지만 3년에서 5년 안에 그것도 지능이 아니게 됩니다. 다른 걸 해야 인공지능이라고. 이 굉장히 간단한 역사인데 그 인공지능이 뭘 해야 되는지는 그 지난 한 50, 60, 70년 동안 계속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인정해주기가 싫은 거죠. 1940년대에 저 사람은 영국 수학자 알란 튜링인데요. 처음에 주장한 바는 뭐 사람같이 생각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계산하는 건 할 수 있다. 그것만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 당시 논문을 보면 벌써 종교계의 반발을 걱정하는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계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런 지능적인 거지라고 해서 반대를 걱정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연히 컴퓨터는 계산을 잘하고 그 다음에 되게 놀라운 건데 그 한 10년 안에 50 몇 년쯤 되면 논리 증명을 컴퓨터들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 물론 논리적인 증명이라는 건 말싸움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적인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이렇게 놓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런 법칙을 적용했다 저런 법칙을 적용했다 하면 증명되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갈래를 따라가다가. 근데 아무튼 그걸 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바로 컴퓨터가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저부터 당장 이건 지능이 아니고 기호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겼다라고 표현하시는 기계적인 그냥 시도였던 거죠. 별로 저거만 가지고 지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1960년대가 되면 저분은 MIT의 연구자였던 조셉 다이첸버그였는데 이 양반이 사람하고 정신과 의사인 것처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오늘 기분이 뭐 어때요? 그럼 왜 그런 거 만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평소에도 자주 그런 기분을 느끼는 대답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심지어 자기 비서가 정말 자기를 진단해 준다고 믿고 얘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와서 너 그거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다 봐왔는데 굉장히 화를 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가 나와도 대화를 했다고 믿었지만 지금 우리는 저게 굉장히 기계적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실은 사용자가 기분이 X예요 라고 말하면은 안에 룰이 정해져 있어요. 왜 기분이 X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대답하게 룰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은 지능이라고 느꼈지만 아니었고 또다시 시각 1970년대가 되면 이제 물건을 인지해가지고 이런 명령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 안에 빨간색 상자 위에 파란색 상자가 놓여 있으면 파란색 상자 밑에 뭐가 있나, 그 위에 노란색을 집어서 올려라, 이런 거를 알아보고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도달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아무거나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라고 시킬 수 있는 곳이 없는 걸로 가서 저것도 실패했고요. 1990년에 아까 말씀드린 체스를 이겼는데 체스 룰을 배우거나 한 게 아니고 룰은 이미 소프트웨어 안에 적혀 있고 6수, 7수, 20수 앞까지 다 계산해봐가지고 자기가 불리하지 않은 걸 하나 골라서 준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20수 앞을 보는 기계하고 싸운 사람이 되게 신기하죠. 저것도 지능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난 2010년도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IBM의 그 패스쇼에 나가서 이겼던 왓슨이 그다음에 이거는 이겼는데, 저한테 만약에 부르신다면 제일 이 중에 그나마 제일 신기한 거는 쇼에서 바둑은 사실 그렇게 신기하지가 않습니다. 그 체스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겼는데 다만 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잘라내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이때 체스를 진 거하고 바둑을 진 거는 동일한 맥락이 있고요. 퀴즈쇼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장담컨대 바둑도 곧 이제 그게 정말 사람이 아니라 사람같이라는 수식어를 안 붙이게 된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무슨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다라는 기사가 또 한 번 되게 돌았거든요. 어저께인가 한겨레 기자분이 쓰신 그 소설 쓰는 악법은 없었다라는 반박 기사가 굉장히 그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고사하고 지능이 뭔지도 되게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를 가서 그런 걸 꼭 한 분은 다 주셔서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냥 들으셨으면 몰랐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거든요. 수학사에 몇 번 안 나왔던 천재라는 가우스인데, 그럼 어렸을 때 동네 학교에서 있었던 일화도 기억나는 분이 고개를 만들어 하시고 이런 날까지 더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선생님은 이제 애들을 좀 조용히 시키고 싶었던 거죠. 꼬맹이들이 10살 안 된 애들이 100가지 더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 그런데 얘가 손을 먼저 조금 이따 듣는 선생님이 답을 말하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시죠? 10가지 더 5,050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선생님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래서 100가지 쭉 더하는데요, 그걸 50까지 더한 다음에 반 접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숫자 50개가 두 줄로 나오겠죠. 중간에 반으로 접으면은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해가지고 50 더하기 51까지 한 쌍 한 쌍이 101씩이 나옵니다. 이게 50번이니까 곱하기 50하면 5,050 딱 쓴 거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정의는 못하겠지만 주말 말고 지능적인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서 그 안에 있는 구조하고 패턴하고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이용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비교한 거거든요. 제가 감히 뭐가 이렇게 감별을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지라면은 사람 같은 지능의 어떤 정수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아니라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1부터 몇 가지 더해라도 좋고, 더 어려워도 좋아요. 1부터 1000까지 있는 숫자 중에 소수만 더해라는 수준, 3의 배수만 더해라는 수준, 뭐든지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든지 짐작하시고 이렇게 푸는 일단 하나 찍어요. 780이 좋고 4,300도 좋고 뭐든지 찍은 다음에 선생님 이건가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좀 더 그 친절한 선생님 같으면 그쪽이 아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를테면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교정해줘요.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
완전히 말장난 같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다른 일을 하는 중에 게임 하시는 저요? 진짜? 아니 정말로 게임 안 하세요? 아 바꿔서 옛날에라도 이상하네 인공위성인가? 이거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제가 여기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서야 생각이 나네요. 아, 이 친구 스포마리오 하고 좀 나이가 제가 생각하는 거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유형의 게이머를 예제를 들어볼게요. 이 아마 게임 안 하셔도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의 사람은 먼저 게임 박스를 열어가지고 매뉴얼을 잘 보고 버튼 A를 누르면 띄고 버튼 B를 누르면 이렇게 하고 이걸 잘 숙지한 다음에 요즘에는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이 게임의 첫 번째 스테이지의 지도가 뭔지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뛰고 여기서 피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조합하면 아 내가 여기서 버튼 A를 눌러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잡고 화면 앞에 앉아서 그대로 하면은 이기겠죠. 스테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일단 잡고 그렇죠?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하죠. 매뉴얼을 누가 읽으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아까 앞거에 비해서 분명히 이게 더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적어놓고 나면은.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가진 아까 가우스가 얘기한 것 같이 숫자를 반으로 적는 거라든지 여기서 매뉴얼을 잘 보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그 고차원적인 사고는 아주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류 문명 정도하고 역사가 비슷하다고 보면 맞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부터 사람은 동물로서 문제를 풀어왔을 거고 그 방법은 이번에 훨씬 더 가깝죠.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도대체 진행이냐? 사람이 그 문제를 푸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죽으면 당연히 발전이 없겠죠. 다음번에는 조금 바꿔야 돼요. 뭔가 내가 저번에 했을 때 왜 죽었는지 생각해보고 아 그걸 피했어야 되니까 자기 계획을 조금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계획에서 이다음번 계획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그 델타가 지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까 그 멍청한 컴퓨터에 이제서 선생님한테 답이 이건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이다음번에는 뭘 가지고 틀어야 할 건지가 걔네한테는 지능. 그거를 빨리 어떻게 조합해서 더 많은 쪽으로 숫자를 몰고 가냐 하는 게 컴퓨터가 가진 지능의 어떤 그 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아무 문제나 풀게 할 수 있는 법은 여기 이제 이게 거의 모든 저는 법의 그 요리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든 컴퓨터한테 숫자의 궁극적으로 숫자의 형태로 만들어서 기억을 시켜야 돼요. 이게 후보가 될 수 있는 답이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답인가요? 하고 내놨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바꿔야 되나? 하고 바꿔가는 법이 하나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바꿔서 답을 내줄 때마다 누군가가 좀 더 좋아졌다 아니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은 무슨 문제를 근데 이걸 조합해서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될 때까지 조금 똑똑하게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좀 바꿔서 또 해보고 대신에 가능하면 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트라이 해본 것 중에 앞부분은 여기가 좋았고 뒷부분은 여기가 좋았다 그러면 서로 조합해서 풀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답을 만들기 위해서. 가끔 무작위로 랜덤한 어떤 변화를 다 해가지고 괜히 펄쩍펄쩍 뛰다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든지 새로운 정보를 거기다 추가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그 답을 이 게임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떤 버튼을 언제 눌렀다 언제 뗀다 이거의 목록이라고 가정하면은 거기다 새로운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까는 A를 눌렀는데 B를 누를 수도 있고
좀 늦게 누르거나 좀 빨리 누르거나 이런 변형을 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수를 이렇게 했더니 아직 9%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바꿔야 될까요? 게임 내 점수? 출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 아니면 출발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셋 중에 뭐라고 보시나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출발한 시작한 시점부터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시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립니다. 그럼 반대로 게임 내 점수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슈퍼마리오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점수가 끝에 꼬이는 해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점수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야 피드백을 받는 건데 과거 얘기하면 형편없이 실패했더라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데로도 그래서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고 얘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 짓이나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적절한 거는 출발한 지점부터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였다는 걸 가지고 재야 실패하더라도 그나마 그중 덜 실패한 거하고 더 실패한 거를 구별해가지고 얘를 Welcome back, Settlin here. You're watching a skilled player play Super Mario World. But this player is not human. It's a computer program I wrote called Mario. This program started out knowing absolutely nothing about Super Mario World or Super Nintendo's. In fact, it didn't even know that pressing right on the controller would make the player go towards the end of the level. It learned all of these things through a process called neuroevolution. In this video, I'm going to teach you about how Mario.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몇 가지 기술인데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멘탈리스틱이라고 하거나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답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가고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하냐는 거를 최대한 쉽게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국지 검색 로컬 서치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문제의 답이 이건가 하고 하나 찍어요. 아무렇게나 아무 정보 없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찍은 답하고 비슷한 주변 답을 이를테면 내가 숫자 하나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300 찍은 다음에 300의 주변에는 301을 하고 299가 있죠. 가장 간단한 게. 그러면 그거를 살펴봐가지고 지금 300을 답으로 냈을 때 받는 점수보다 혹시 299나 301이 더 좋은지 확인을 해봐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은 거기로 옮겨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주변을 본 다음에 또 트라이 보고 좋은 데가 있으면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지점에서 내 주변 답을 봐도 다 나보다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꼭대기에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그걸 답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미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이 이렇게 제일 좋아지는 쪽으로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멈춘다고 해서 이걸 등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힐플라이닝. 그래가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은 저기 언덕을 등산을 한다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방금 그거를 내가 기계같이 어디서 북한산 중반로 주차장에 딱 차를 내린 다음에 그 순간부터 방금 한 것 같이 기계적으로 내가 한 걸음을 걷는데 어디로 가면 높아지는지 그쪽으로만 걷자. 그렇게 하면은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꼭대기 말고 낮은 데 올라가도 낮은 공원에 올라가도 거기도 없을까요? 얘기하면 주차장 뒤에 있는 흥무더기 꼭대기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시작하는 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지금은 분명히 여기가 제일 높았는데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는 어디선가 랜덤하게 찍어서 출발해서 계속 더 좋은 답이 있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풀었다 하는 건데 이제 운이 나빠서 잘못 찍으면은 이제 저런 데서 출발하기 시작하면 올라가 봐야 답이 안 되는 공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로컬한 테마에 갇힌다고 기술적으로 표현하는데 대신에 이거의 간단한 점은 그 만들기도 쉽고 돌리기가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면은 내가 이런 자잘한 공업이 많이 갇히는지 아니면 답을 찾아가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해보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방금 거는 이제 컴퓨터한테 등산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번엔 컴퓨터한테 우리가 풀고 싶은 답을 진화시켜보고 진화라고 컴퓨터 안에서 뭘 진화시킨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사람같이 생각하는 것도 뻥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진화시키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는 거는 어렵고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저 숫자 6개를 맞추고 싶어요. 893714.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점수를 주는 사람이 몇 자리가 맞았는지만 가르쳐준다고 해볼게요. 다는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숫자를 하나 제출하면은 네가 지금 낸 6자리 숫자 중에 4개는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4개가 맞았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아까는 등산할 때는 랜덤하게 답을 하나 찍었잖아요. 이번에는 답을 랜덤하게 여러 개 찍습니다. 제가 4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3, 5, 6, 2 등등. 그 다음에 밑줄 쳐놓은 거는 지금 맞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작위로 그 초기 집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점수가 좋은 순서대로 이걸 골라요. 그러면 지금 2자리 맞춘 애들이 있고 1자리 맞춘 애들이 있죠. 점수가 2.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진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진화의 과정에는 뭐가 네. 왜 웃으세요? 다음 세대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감이 오시죠. 누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접수를 잘 받은 애들을 부모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들을 뽑아가지고 부모로 선정. 그 다음에 부모 둘이 만나서 교배될 때 그 유전 정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생물시간 유전자가 반반 섞이죠. 어떤 거는 아빠한테 물려먹고 어떤 건 엄마한테 물려먹고. 그래서 똑같이 이 숫자가 자식한테는 반반 섞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잘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1935를 이쪽에서 받고 14를 이쪽에서 받고 반대쪽으로 반대로 받고. 그러면 제가 물론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녀석은 갑자기 전부 다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더 점수가 좋은 애들이 서로 유전 정보를 교환하게 만들면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좋은 거는 결국에 하나로 다 모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화 과정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뭐지? 돌연변이는 왜 필요해요? 그러면서? 네? 안 들려요. 정답적으로 고치기 위해서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풀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풀리는 이유는 여기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자리에 8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 없는 정보는 아무리 서로 섞어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질이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된다 그러면 그게 없는 집단에서는 아무리 서로 세대가 많이 내려가도 그 형질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답을 풀려면은 이렇게 생긴 자식들한테 돌연변이를 가해서 운 좋게 8이 딱 되면은 근데 갑자기 아까 제일 점수 높았던 게 2점이었던 상태에서 5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6자리도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벌써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대학 시간표 강의실 한 300개 정도의 시간표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죠. 이런 방법을 써요. 어떻게 배정을 해야 서로 충돌이 안 나고 강의실을 다 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기차 시간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회로에다가 부품이 서로 안 보이게 놓으면서 최대한 같은 면적 안에 부품을 많이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나사에서 2005년에 무슨 안테나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된 걸 디자인해보라고 했더니 우리는 한 6달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컴퓨터한테 주고 제가 알기로는 2달 안에 계산으로 만든 다음에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실제로 사용했을 때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즘에 핫한 기계학습 아까 방금 거 같은 거는 답을 하나 찾아서 내면 끝이거든요. 숫자 6개에서 맞춘 다음에 내면 끝인데 학습이라는 거는 답을 한 번 푸는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남아야 되거든요. 문제를 새로운 문제가 주어져도 풀 수 있게. 그래서 얘를 뭘로 들어가다가 가이드를 잘하는 기계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웃으시겠지만 제가 이거 만든다고 찾아봤는데 세계 가위바위보 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제 토너먼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통계에 보면 가위바위보 중에 뭘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똑같이 3분의 1씩일까요? 그 중에 뭘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주먹이라고 하시고 왜요? 뭔가 이 그 대부분의 문화에서 가위바위보는 센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걸 선호한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35.몇%인가가 이거를 선호하고
제일 안 되는 게 가위던가.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확률이 맞다고 가정해볼까요? 저 사람이 가위를 낼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거기다 이기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번에는 숫자 3개로 나타내는데 가위를 낼 확률이 X, 가위를 Y, 돌을 Z라고 한 다음에 처음에는 아무 편견 없이 시작을 해요. 전부 33.333%를 놓고 사람한테 가서 가위바위보를 여러 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이게 학습. 어떤 글을 보다 보시면 지도학습, 강화학습 해가지고 리인포스먼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여러 번 시킨 다음에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X, Y, Z를 바꾸면서 승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위를 좀 더 많이 내는 어떤 집단하고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볼을 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배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배워지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운 정보라는 건 X, Y, Z의 숫자로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길 수 있겠죠. 단 승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 새로운 상대가 아까 그 확률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게 유지가 돼야 성능이 나오는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똑같이 해야 되니까 다시 배워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기는 거. 100번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서 기계학습을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100번은 그냥 장난이고 9만 번, 1000만 번 얼마든지 돌려본 다음에 승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싶으면 이제 그 X, Y, Z 숫자 3개로 했던 거를 더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가위를 냈는데 이번에 또 가위를 내는 확률 아니면 가위를 냈는데 이번에는 가위를 내는 확률 이런 거를 이제 통계 교과서에 보면 이만큼 복잡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저걸 더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시면 더 복잡한 상황에 이제 더 잘 대처를 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깊이 들어가면은 저기 인공지능이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확률 통계 아니고 응용 수학도 비슷하게 누가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고 빨리 훈련시킬 수 있냐는 게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엄청난 속도로 주소 삼키고 아무 때나 저한테 그 브레이크를 꽂았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제일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딥러닝, 딥뉴런의 노무신경망인데요. 이걸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는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으니까 사람 머리가 생긴 모양을 그대로 비교보자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비교해서 뭐가 되겠냐 싶으시겠지만 그래서 그 신경망 교과서를 정말 전공한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시면 신경망 예제로 나오는 게 보통 숫자 있는 거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휘갈겨 쓰는 숫자를 이게 1, 2, 3, 4, 5, 6, 7, 8 중에 뭔지 아는 게 맞추는 게 나오는데 그거에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네모가 3칸 있는데요. 저기 OMR 카드로 시험 봐보시면 거기다가 색칠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3칸 중에 가운데 칸이 칠해졌을 때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3칸 중에 가운데 칸만 칠해진 패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게 오늘 나오는 제일 어려운 수학입니다. A, B, C 값을 읽는데 여기가 칠해져 있으면 1, 안 칠해져 있으면 0, 회색이면 0점 몇이 나오겠고 그 사이 값이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걸 읽은 다음에요. 여기 세 개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 두뇌 안에 뭔가 결정이고 이게 뇌 안에 있는 신경망이고 이게 우리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다. 그러면 해당 신호에다가 곱하기 몇 해가지고 여기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X면 B 곱하기 Y, C 곱하기 Z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은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최종 결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가 이 흰색, 까만색, 흰색일 때만 1.0이 나오게 하고 나머지 때는 다 1.0이 아니게 하고 싶은 거예요. 1.0이 딱 되는 순간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시킬까요? 앞에 가위바위보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저 X, Y, Z 값을 바꾸면은 얘가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숫자 퍼즐에 강하신 분 X, Y, Z가 모여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딱 저 모양일 때만 바꿔 얘기하면은 0, 1, 0이 나올 때만 제일 오른쪽 값이 1이 됩니다. 당연히 Y는 1이어야 되고 X하고 Z 값이 문제인데
0이어도 될까요? 0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0이라는 얘기는 무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쟤네가 켜져 있었다니 거기를 칠해놔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문제를 이상하게 했지만 마이너스 2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1로 했다는 건 칸을 칠하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2로 했다는 건 칠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x, y, z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되게 뭘 어떻게든 바꾸면은 이 신호가 나왔을 때만 출력이 1이 나오고 나머지 때는 저 아래로 떨어지도록 시키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까맣게 잘 안 칠해져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흐릿하게 칠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2.0이 안 나오지만 0.8몇, 0.9몇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비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숫자가 어떻게 있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일단 사람이 휘발유가 쓴 숫자에다가 이렇게 억지로 칸을 나눠가지고 어디가 까만색이고 어디가 하얀색인지 읽을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까만색,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거를 이거 비슷한 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숫자 하나마다 결과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저 동그라미 하나하나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조금씩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1 비슷한 숫자가 있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1 칸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2 비슷한 숫자가 있을 때는 2번 출력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밑에다가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를 여러 번 갖다 대고 제일 정확하도록 계속 조금씩 바꿔 가시면은 나중에는 대략 쓴 숫자를 갖다 대도 이거를 잘 맞추는 저희가 하는 말로 클래시파이어 분류기가 밑에다 아무 데이터나 집어넣고 이게 뭔지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글씨를 꽤 휘발유게 써도 이거는 이제 뭐 95% 정도 정확도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딥러닝은 뭐냐고 하시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네트워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잡한 결정얘가 배울 수 있더라 하는 건데 이제 왜 딥이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안 되는데 최근에 등장한 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설명드리는 이제 아무튼 그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전에 못 풀던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이게 마지막에 되는 트리서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몇 수 앞, 게임할 때 몇 수 앞을 내다보다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이라는 게 지금 내가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고 C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또 환경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제일 무식한 방법은 다 미리 해보는 거죠. A 그 다음에 그 다음 수 해가지고 한 10수 앞까지 보고 자기한테 주어진 계산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안까지 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유리한 걸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그 이른바 3분인데 3칸 입자로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전부 다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시작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다 풀어버린 게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 풀어버린 게임의 경우에는 그대로만 따라하면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비기는 데까지 무조건 붙여야 체스는 다는 못 풀었지만 이거는 사람을 충분히 다 이길 만큼 압수를 내다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을 다 못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사람을 꺾은 그 기능은 몬테칼로라는 게 있거든요. 몬테칼로가 뭘로 유명한지 알아요? 근데 이 몬테칼로 서치라는 거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주고 싶은 수가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가능한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쫓아가본 다음에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굉장히 밑에는 복잡한 수학적인 그 이론적인 근거망이 있는데 몬테칼로 방법이 모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B보다 조금이라도 좋다면은 A를 준 다음에 랜덤하게 한 100만 수, 실제로는 뭐 10억 개가 있지만 100만 개만 보고 B를 준 다음에 또 랜덤하게 100만 개만 보면은 그 랜덤한 거 사이에서도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죠. A가 B보다 조금이라도 우세하면은 아무렇게나 돼도 조금이라도 우세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눈으로 이기더라도 A가 더 우세한 좋은 수였으면 A를 준 다음에 눈으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해봄으로써 가족이 그 많다는 수를 다 안 해봤어도 이기고 되게 정신없이 읊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요즘에 대학 학부에서 인공지능 개론 시간에 배운 알고리즘 큰 거는
제가 다 오토리로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걸 종합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컴퓨터가 지금 잘하는 거는 결코 사람같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빨라져가지고 숫자를 엄청난 양을 빨리 계산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본 거는 전부 다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지 않는 일은 절대 아직 못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는 소프트웨어, PC에서 보는 소프트웨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앞에 그 제목 슬라이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하고 계기를 이렇게 난다는 게 이 윗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인지과학자예요. 그 IBM 컴퓨터가 체스를 하나한테 이겼을 때 한 굉장히 유명한 코멘트인데 그래서 기계가 이겼다는데 너네가 뭐 10수 20수 앞을 길이 다 쏘고 이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냥 굉장히 무식하게 가능한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이겨놓고 그거에 선전했던 사람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배웠냐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만 빨리 해가지고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회의적입니다. 반면에 여기 밑에 러셀하고 우리라는 사람은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인공지능 학부 개론 교과서를 쓰는 부분이었거든요. 세계 성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아보겠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날개를 달고 전력에서 이렇게 하면서 떨어졌는데 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는 걸 이걸 자기가 본 새들이 날아가는 거에 그 행동이 1대1 매칭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서 난다는 거를 무기역학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엔진을 달았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뭘 이해했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꼭 사람같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전혀 상반되는 관점인데 앞사람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고 뒷사람은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질문은 매번 등장하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일하는 그 형용 어구에 대해서 사람처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다음에 정작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람처럼 하는 거 맞냐 그것도 아무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사람처럼 하는 게 맞냐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가 지능이냐 하는 거는 보는 사람 눈에 달려요. 우리가 지능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지능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냐 이건 다른 사람이 예산에서 얘기하고 연결돼 있어. 보통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 어두운 미래만 이쪽에 맨날 그리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만들고 싶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참전도 컴플렉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싶은 걸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되게 무서운 일이라고 누군 계속 다 경종을 울리는데도 심지어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그거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아이디어인데 한편에는 이런 궁금증 같은 게 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표시할 수 있냐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돈이죠. 지금 이 기술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조직들은 더 이상 연구소나 학교가 아니고요. 회사.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다 거의 다 오픈돼 있고요. 이제 방금도 보셨지만 뭘 가지고 배우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위바위보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세계 가위바위보 연맹이 그 확률 분포를 저한테 안 보여주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존재들은 학교도 당연히 아니고 정부도 아직 중간중간하고 우리가 기꺼이 이걸 보세요 하고 갖다 바치는 회사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고 그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오케이 하고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얘네가 갑자기 무슨 자의식을 얻어가지고 저희를 죽이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여기다 맡기면은 뭐 사람은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해결이 되냐 절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당장 이게 모든 걸 바꿀 형평이 될까봐 너무 낙관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사람 같은 두뇌 같은 이런 수식어가 붙지만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모든 거는 정말 한 줄의 제외도 없이 다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아는 컴퓨터에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 기계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뭘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넘기 어려운, 넘는 불가능한 이론적인 한계가 잘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을 갑자기 은행을 뛰어넘는 건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분간 그 성공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면 질서 있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동물이라서 아무 질서 없이 그 부정기적인 충동을 따른다고 그러면 지능적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패턴이나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잘 정의되어 있을수록 사람이 질서 있는 행동을 하는 부분일수록 기계가 그걸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은 따라하기가 힘든데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라는 게 영업하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존재하는데 아직 우리가 학습 안 해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기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지금보다 사람을 더 흉내는 잘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AI가 대두되는데 사람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흔히 나오는 얘기가 더 창조적이고 창의성을 다 이해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쉬운 답이에요. 그 창의성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뻔한 확률 모델로 잘 정의가 안 되는 행동,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내놨을 때 사람이 거기에 무슨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는 부분은 기회가 안 돼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예술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뻔한 뭐 엑스트림 아침 드라마 대부분은 시청자가 보는 반응은 되게 다 비슷하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걸 보고 예를 들면 그림인데 보고 이게 아름답다는 건지 못생겼다는 건지 판단하기 힘든 정도의 고등한 예술 이런 경험은 기가 흉내내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이렇게 어떤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저는 이제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저는 전공한 학생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미 좀 부족고요. 전반적으로 좀 더 어떤 시민 소양의 일부로 요즘에 전산학적인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뭐 학생들한테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희가 많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걸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뭐 커서 다 스타트업을 해야 돼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신문 기사도 이제 알고리즘이 쓰죠. 정부 정책도 이런 거 가지고 만들죠. 회사들이 서비스를 다 이거더라고 물건은 다 이렇게 팔고 근데 얘가 우리 알고리즘은 뭐 사람처럼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계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소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붙잡을 수 없는 권력이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데이터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이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동차가 갑자기 하늘 날 수 있어요 하면은 A 거짓말 할 수 있는 것 같이 누군가 자기 프로그램을 내놓고 이게 모두 풀고 모두 풀어요라고 하면은 A 거짓말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수준에 가야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공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비판을 할 수 있는 장사는 비전공인 사람의 소양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게임의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가 문제를 트라이얼 에러로 푼다는 게 뭔지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답을 진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경망의 모양을 흉내내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경우에든지 숫자로 표현된 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맞는 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지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첫째 저희 해석에 많이 달려있고 둘째 컴퓨터가 지금 지능이라고 내놓는 거에 대부분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속도로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누군가가 답을 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인간을 얘기했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한참 더 기대했으니 더 잘할 거고요. 아직 우리가 안 들여다본 데이터가 많은데 근데 대신에 그거에 반대급부로 이 데이터와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계라고 하면 제가 지금 오만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아마 중요하고 누군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그런 면에서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좀 평소 톡하고 비교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전산학이 전혀 아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손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슈퍼마리오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조금 의아한 건 있더라고요. 플레이어 A가 이제 그 매뉴얼을 읽고 게임을 한다. 두 번째는 직접 해보면서 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뉴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을 누군가 만들었고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인간이 그걸 보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누군가 푼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로 든 거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라고 해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보 같은 예를 밀어붙인 거고요. 만약에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사람이고 컴퓨터고 거기에 다 동원해서 풀어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멍청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당연히 읽어야 되고 흔히 얘기하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알고 기계한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해준 다음에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다 던져버린 다음에 데이터만 가지고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컴퓨터들이 문제를 푼다는 예제이고요. 실제로는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제일 시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게 다 데이터 기반으로 가거든요. 예전에는 이론을 구상하는 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매뉴얼에 해당하는 단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참 해본 다음에 나가서 실험실에서 그거를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게 어떤 과학의 한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앞부분을 그거고요. 일단 숫자를 많이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거기서 그러니까 관측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가는 순서가 역전되는 현상이 점점 드러나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먼저 이해해보려고 하고 체계를 세우려고 하고 이론적인 접근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데이터만 때려는 다음에 기계한테 답을 알아와라고 하는 게 맞냐. 그거는 정당한 답이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잘 들었고요. 그 질문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두려워하는 미래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는 근데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가 제가 두려워하는 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게 컴퓨터를 조작할 수는 없는가 궁금했거든요. 아까 전에도 그 비밀번호를 찾을 때 하다가 돌연변이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돌연변이 선택을 뭐 검색을 통해서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뭐 용접을 하는 컴퓨터가 갑자기 그 로봇가 있다면 용접을 하는 로봇가 갑자기 뭐 용접을 통해서 요리를 할 수 있다면서 요리를 만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건지 돌연변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 동안 뭐 지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시작할 때 지능이 뭔지 잘 모른다고 시작했는데요. 자유의지는 뭔가 모르는 것 같아요. 자의식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이 자의식을 가진다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영향을 안 가질 것이거나 둘째, 가지거나 심지어 이미 가졌는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향. 두 번째가 되게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 안 해요. 기계한테 대입하자면 너무 어려우니까 공물로 나오겠죠. 돌고래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될 뿐이지 자기네들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계가 정말 자의식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 것 같으면 똑같은 생각을 거기한테 해볼 수 있거든요. 혹시 얘네가 이미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 아닐까. 그다음에 더 밑도 끝도 없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진짜 이제 그쪽 자의식의 세계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공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얘네가 자의식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우리랑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이니까 그거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잡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기술에 한해서는 자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돌연변이라는 거는 보통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컴퓨터는 무작위의 숫자라는 걸 몰라요. 여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아니 난수 발생기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앞에 잘 보시면 다 가짜 난수 발생기가 걔네의 작동은 전부 다 결정적인데 다만 매번 이렇게 입력값을 바꿔가면서 주면은 난수의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컴퓨터는 확률이 완벽하게 랜덤한 어떤 결정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거에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자의식이라는 걸 가지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나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거나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그런 일은 아마 저희가 아는 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두 분만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정리할게요. 마이크로 따르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신러닝 쪽이 사실 데이터를 가진 쪽에서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사실 요즘은 논문들이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서 딥러닝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데 보면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서 데이터가 이제 좀 부족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지 않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들은 어떤 방향, 특히 뭐 회사는 어떤지는 잘 뭐 말씀 못하실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연구를 더 진행하시고 차별화를 추구하시는지 그리고 보면 또 데이터가 아까 도메인 날리지 말씀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거의 컴퓨터 비전이나 좀 간단하게 이런 쪽도 보면은 거의 그런 지식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돌리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게 좀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한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시는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말씀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있는데 잘 못 쓰는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인데 그거는 단순히 데이터가 있냐 없냐 문제를 떠나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반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 이것만이 길이다라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나면은 어떤 벤치마크 위주로 만들어 나가겠죠. 적어도 이거를 먼저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경쟁의 그 장이 그 상업적인 주체들이 굉장히 메인 플레이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솔직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에 있다가도 그냥 저 던지고 회사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짧게. 그런데 여러분 다니는데 항상 질문하는 게 짧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제대로 질문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사인데요. 컴퓨터를 주는 전혀 모르고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헬스 쪽에 진상을 주고 있는 그 어떤 진공층을 보내든지 이런 쪽이 사실은 오랫동안 했거든요. 30년 이상 했었는데 그게 의사서 인공지능이다 뭐라 하는데 요새 뭐 알파고 이후로 붐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말들 다 헬스가 돈을 앞으로 벌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연수도 많고 뭐 하는데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질문할 기회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모른다 그러고 그거 받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해 본 게 저는 원래 우리나라에 시험 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딱 하나만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 시험 가는 길을 가지고 그 배란 유도를 하는 방법이 한 361가지쯤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는 전문가고 86년대에 그걸 만들어서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방법에 책에 남아 있는 게 어떤 방법을 하면은 어떤 거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그 방법에 그 관계되는 거를 난데가 몇 개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그걸 집어넣으면은 그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을 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러닝머신이나 딥러닝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서로 좀 아벤자는 엔지니어 분들하고는 서로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융합을 해가 있기 때문에 요새 추세가 뭐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그죠? 엔터프라이즈 네. 그래서 조금 아니 글쎄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결론이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네. 여기뿐이 아니고 네. 뭐 무슨 저 창조경제센터 질문하고 그냥 말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다른 포럼보다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한다고 아니요.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게 1분 발표로 대신 신청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런 방법을 좀 취할 수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왜냐면 여기서 제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교수님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 1대1로 멘토링 또는 상담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 말씀하신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훨씬 이거에 대해서 투명한 거고요. 왜냐하면 규칙을 직접 만드시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헬스 산업에 이렇게 신경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저번에 대구 중에는 바로 그 질문이 나왔는데 신경망이 가지는 최고의 약점은 답을 맞춰도 왜 맞췄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헬스 같은 데 가지고 들어가기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말씀하신 시스템은 내가 무슨 결정을 왜 했는지 그걸 다 어느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반대론자들이 주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는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잘 나오면 좋냐라는 결론이 많이 있어요. 이거의 이론적인 토대가 뭔지 봐야 되는 거를 사실 던져놓고 숫자가 잘 나오니까 잘 된다 하고 신나서 다시 가져가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해당하고 보면 가져가실 때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따로 꼭 시간 지금 발이 저쪽으로 앉아주세요.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